내가 10억을 모아야 된다고? 대부분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원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이자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아주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리금을 같이 까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고금리, 고성장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예요. 원금을 지키겠다는 고집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의무가 많이 들어간 IRP나 연금저축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 의무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분산해야 되는 이런 금융상품들을 강제적으로 내가 가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투자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내 반려자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니까요.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나의 미래에도 준비가 철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현재의 나를 생각하는 뇌의 부분과 과거의 나를 생각하는 뇌의 부분은 똑같대요. 그런데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그 뇌의 부분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보지 않고 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일반적으로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객관화하는 능력, 좀 더 정확하게는 나의 자산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겠죠. 두 번째는요, 확실히 연금은 장기 자금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단기 자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금이 좋죠. 그런데 그런 자금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전 재산을 MMF, CMA로만 굴려보세요.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내 자금을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자금은 정말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고 중기 자금, 장기 자금 이렇게 나눠야 좀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숫자에 좀 민감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생각할 때 꼭 고민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률 빼고요. 첫 번째는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요새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냥 자금을 방치해두면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갈 뿐더러 세금 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예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을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과 물가 상승률에 민감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장기 자금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요. 또 수익률을 감안한 내 미래를 위한 내 자산의 장기화에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저는 역시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년 연기연금 신청하면은 플러스 36%의 5년 물가 상승률까지 한꺼번에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금액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969년 이후생은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가정이거든요. 즉 내가 실질적으로 은퇴한 시점부터 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야 되는 거죠. 없으면 제일 좋고요. 즉 내 소득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아니면 그 공백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저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나는 조기연금은 물론 선택 안 할 거고요. 일반 연금도 선택 안 할 거고요. 나는 연기연금을 신청한다. 요거를 목표로 두고 플랜을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도요.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분명히 일시금으로 찾으시 않으실 겁니다. 퇴직연금도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찾아가면서, 왜냐하면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찾잖아요. 그걸로 투자를 하든 예금을 들든 거기에서 또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찾게 되면 거기서 굴러가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진 않으면서 퇴직소득세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플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기연금할 수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최장 받는 플랜으로 해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으면서 다른 운용에 따른 세금도 줄이는 전략이 목표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목표 달성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때 세 번째 카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메인 소득이 끝난 때로부터 메인 연금이 시작되는 사이 구간을 우리는 보통 소득 절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요, 내 연금 중에 하나 정도는 오랫동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득 크레바스만 메꿀 수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거를 교량연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다리라는 뜻이죠. 크레바스를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짧게는 한 5년, 뭐 길면 한 10년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만 받는 연금을 좀 탄탄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은퇴하는 시점에 가장 큰 자산이 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금융자산만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죠. 하지만 이렇게 저금리, 저성장, 그리고 장수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유동화시키지 않고서는 굉장히 빡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뿐만 아니고요. 요새는 일반 은행에서도 주택연금과 매우 유사한 주택을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은행의 하나더넥스트 주택연금, 신한은행의 모기지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어떻게 유동화할 것이냐, 요거를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나눠라 하고 딱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죠. 좀 답답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기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금을 최고의 전문가들이 굴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그 규모가요, 무려 1,400조를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금이고요. 또 여기에 붙어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뭐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요,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지금 우리 국민연금 1,400조는요 이렇게 나눠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디테일하게 어느 주식에 몇 퍼센트 사고 있는 것까지 다 나온다니까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 없지만 큰 카테고리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제가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게 나눠 보면요, 국내 주식의 18% 정도, 해외 주식의 한 37% 정도, 그래서 주식에만 한 55%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의 금융자산 중에 50% 이상 주식을 갖고 계신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 ETF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채권도요. 국내 채권이 약 22%, 해외 채권이 한 7%, 그래서 대략 29% 정도가 채권이고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대체 투자, 뭐 예를 들면 뭐 금 투자도 대체 투자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리츠나 인프라 펀드 이런 것도 대체 투자일 겁니다. 여기에도 대략 15에서 16%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델 아니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나는 요걸 좀 늘릴까, 요걸 좀 줄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그냥 순수 백지에다가 자, 내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작업이 될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금계좌라고 하면 영저축 보험, 영저축 펀드, IRP 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ISA까지 넣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요,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좀 해라 라는 정책성 계좌입니다. 일종의 바구니죠, 바구니. 여기에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세제 혜택을 주는 바구니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는 어차피 세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절세형 바구니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요거 빼고요. 채권형 펀드라든지 해외 투자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또는 뭐 부동산 투자 펀드 요런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절세형 계좌에 넣을 필요 없다. 왜? 이미 충분히 절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방치되면 안 됩니다. 방치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쉽게 말해서 리밸런싱,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난 이게 자신이 없어.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대신 맡아서 해주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고요? 바로 TDF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그래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는 글라이드 패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와 같은 그림을 그린다. 즉, 지금은 주식 편입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만 내가 정작 은퇴할 때는 주식 비중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자산 비중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TDF 2060, TDF 2055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내 은퇴 시점과 맞춘 TDF 같은 것을 선택하시면 내가 뭐 크게 리밸런싱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연금 계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특히 IRP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퇴직연금 중에 Defined Contribution, 즉 DC형을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원리금 보장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소심한 거죠. 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돈을 투자할 때는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지만 매월 또는 매년 나눠서 투자한다면 굳이 그렇게 안전한 상품으로 수익률을 양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좋을 때 조금 사고 나쁠 때 많이 사는 이런 자동적인 적립식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 IRP, DC형, 퇴직연금 이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시간 분산 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 세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사느냐 저기 시골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조사되어 있는 그런 리포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물가 기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 물가 기준으로 부부가 산다면 대개 목표 금액이 월 3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는 통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350만 원을 기준으로 나는 나 청담동에서 사는데 좀 더 필요하겠죠. 아니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더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50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빼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은 가장 큰 장점이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증액되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현재 물가 기준 350만 원이면 국민연금에서 예를 들면 150만 원이 나올 거다. 그럼 실제로는 난 2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지금 나한테 보내주는 편지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내 생일 달에 줍니다. 그 편지를 보시면 물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시면 나옵니다. 현재 물가 기준으로 얼마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예상해 주는 그 금액을 차감을 하면 실제로 내가 준비해야 될 금액은 국민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100만 원 정도 뺀다고 국민연금에서 나올 거다, 책임질 거다라고 하면 35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월 250이죠.
월 250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12달 곱해서 1년에 3천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3천만 원이면요. 나는 안전하게 그냥 예금에만 둘 거야. 그러면 요새 그래도 잘 나오는 예금 하면 한 3% 나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만 받으면서 월 250, 연 3천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딱 10억이네요. 10억을 가지고 요걸로 나눠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350만 원이 해결이 되겠네요. 이자 250에 국민연금 100만 원. 오케이? 예.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예금에만 두지 않을 거고 조금 더 운영을 잘해서 세후 투자 수익률을 4%로 올려볼게 라고 하면은 7억 5천. 5%면 6억 원. 6%면 5억 원입니다. 아, 그렇겠죠. 3%인데 10억이면은 6%면 5억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정확한 목표 생활 금액을 정해보고요.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을 상정을 해보면 내가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 얼마를 매입해야 된다를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좌절하실 겁니다. 내가 10억을 모아야 된다고? 나 10억 없어. 내 퇴직금이 얼만데? 예, 대부분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투자 원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이자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아주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리금을 같이 까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고금리, 고성장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금을 지키겠다는 고집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같이 까먹는 금융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도 단순한 금융상품이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연금은 원리금을 같이 나눠주는, 그래서 큰 자금이 없어도 웬만큼 내 노후 생활을 맡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금융상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금을 살리면서 이자만으로 살겠다라는 욕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요새 월 이자 지급식 ETF가 굉장히 핫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월 이자 지급식 ETF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카테고리를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당주를 활용한 ETF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으로 매월 분배금을 주는 ETF. 두 번째는요, 리츠를 활용한 겁니다. 네,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를 활용한 겁니다. 리츠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분배금을 주기도 하고요. 요새는 보통 4번씩 줍니다. 우리나라에선. 외국 리츠는 매월 주는 리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들을 활용해서 월 지급 구조를 만드는 ETF가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채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채권. 그래서 채권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이자와 채권 만기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월 분배금을 확보하는 세 번째 방식은 채권형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커버드 콜 ETF입니다. 즉, 기초자산과 파생으로 콜옵션을 매도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초자산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매월 꾸준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100만 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월 100만 원이 나는 충분히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즉 100만 원은 나오는데 내 ETF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괜찮다. 나 그거 상관없다. 뭐 상관없다 아니겠지만 버틸 수 있다. 이 변동성을 좀 감수할 수 있다면 배당주 ETF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월 지급식으로. 아니야, 나는 좀 변동성 싫어. 나는 좀 꾸준하게 나오는 게 좋아. ETF 가격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의. 그렇다면 리츠나
채권을 활용한 월급식 ETF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버드콜은요, 사실 커버드콜 안에서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커버드콜에서 추구하는 수익률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 6%에서 7% 정도를 추구하는 커버드콜이라면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 6에서 7%를 추구한다고 하는 커버드콜 ETF는 적당한 변동성과 또 꾸준한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ETF 가격의 변동성을 내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우선 첫 번째,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겠습니까? 절세죠. 즉, 정부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연금 받으려고 모아놓은 자산을 한꺼번에 가져가기보다는 나눠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만 드린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장기 동안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절세 혜택이죠.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연금저축계좌는 어떻다고요? 80대 이후에 받거나 아니면 종신토록 받으면 가장 낮은 3.3%의 세율만 적용하고요. 퇴직연금도 어떻습니까? 20년 이후 연차에 받는 거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해 줍니다. 즉 정부에서도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받으세요 라는 의지를 세금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금이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1년 후에 반드시 써야 되는 자금의 운용 방식과 나 한 20년 뒤에 쓸 수 있는 돈이야. 자금 운용 방식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즉, 내가 단기 자금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일단 리스크를 멀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낮추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장기로 받게 되면은 그 안에서 뭐 주식형도 채권형도 해외 투자도 대체 투자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정성도 높이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좀 이상적인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장기로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이때 뭐 예를 들면 IMF 같은 일이 있다. 금융위기 같은 일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일이 있다. 코로나 같은 일이 있다. 이러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로 나누게 되면은 설사 그 안에 굉장히 충격적인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분산되겠죠. 내 자금의 20분의 1에만 영향을 주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도 내가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는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자금이 좀 큰 분들은 이제 상속세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에 따르면 뭐 부동산, 금융자산 다 합해서 1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30억 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무려 50%입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잘못하다간 절반을 국가에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내가 뭐 생활을 한다든지 소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목돈이 나한테 딱 쥐어주면 소비 성향도 커집니다. 차도 바꿔야 되고, 양복도 사야 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체계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장기 동안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ISA나 뭐 이런 연금 계좌나 이런 데 넣을 때는 일단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세금 효과가 없으니까요.
원래 세금을 안 내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세금 효과가 큰 해외 투자 펀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펀드라고. 자, 보겠습니다. ETF 자체가 100만 원 상승하고 배당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배당도 당연히 배당 소득이죠.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200만 원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원천 징수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200만 원 곱하기 15.4%. 예, 그러면 30만 8천 원의 배당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ISA 계좌는 일반 ISA 계좌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죠.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금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0만 8천 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금액을 좀 더 키워볼까요? 자, ETF 주가에서 1,000만 원을 벌었고요. 배당에서 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총 2,000만 원을 벌었네요. 그러면 ISA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로 했다면 15.4%인 308만 원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했을 겁니다. 원천 징수로. ISA 계좌에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으로 번 둘 다 배당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하는 1,800만 원은 15.4%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부분은 세금이 아예 없고요. 1,800만 원에 9.9% 계산해 보니까 178만 2천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했으면 308만 원, ISA 계좌에서 하면은 178만 2천 원으로 상당히 절세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했다면 이 308만 원의 배당 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할 때 포함이 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다른 소득하고 합쳐져서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야 당연히 다른 데 영향을 안 끼치고요. 그 9.9%로 내는 세금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빠지고 국민건강보험료 소득할 때도 제외됩니다.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따진다면 ISA 계좌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물론 3년 그 기준은 지켜야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계좌의 효과를 한번 숫자로 알아볼까요? 예, 기준은 알고 계시죠? 자, 먼저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할게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가 16.5%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IRP에 연 9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16.5% 그러면 148만 5천 원을 환급받는 꼴입니다. 어떻게? 연말정산으로.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즉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실제로 내가 투자한 돈은 900만 원에서 148만 5천 원을 캐시백 받았기 때문에 실제 내 투자 금액은 751만 5천 원인 거예요. 751만 5천 원을 투자했는데 얼마가 굴러간다고요? 900만 원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원금이 얼마가 커져서 굴러가는 거냐면 무려 19.76%입니다. 거의 20%예요. 그러니까 납입할 때마다 20%의 수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5년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20%의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주는데 왜 5년만 냅니까? 최대한 길게 내셔야죠. 이해되시죠? 예, 최대한 오래 내시는 게 남는 장사인 겁니다. 물론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그 혜택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16.5% 세액공제가 아니라 13.2% 세액공제입니다.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캐시백 받느냐? 118만 8천 원을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즉 781만 2천 원을 투자해서 900만 원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를 매번 받는 개념이냐면 15.2%를 보너스로 받는 개념입니다. 아유, 이것도 작지 않죠. 15.2%씩 매년 주는데 이거를 5년만 한다고요? 길게 하셔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납입 길게 한다. 그래서 계속 보너스를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연금저축펀드 IRP는 약점도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일단 주어진 보너스고요. 그 대신 15.4% 세금을 안 낸다. 이것도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15.4% 안 내는 거는, 세금 안 내는 거는 뭐에 대해서 안 내는 겁니까? 그렇죠. 이자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즉, 원금에 대한 것은 안 건드리고 이자 배당에 대한 15.4% 원천 징수를 안 한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내야 되는 연금소득세는 5.5, 4.4, 3.3% 연금소득세는 원리금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단순하게 15.4% 안 내고 4.4%만 내니까 얼마나 이득이냐, 이렇게 단순 비교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과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연금으로 받는 게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이 되거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분리과세가 16.5%란 말이에요. 4.4% 정도 내면 되는 걸 16.5% 내야 되면은, 글쎄요, 그동안 받은 혜택 다 토해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간 받는 금액이 낮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받는 연금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길게 받아야죠. 길게 받아야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는 것도 길게, 받는 것도 길게 한다면 최고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사실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50대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바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연금 자산이 얼마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대개의 경우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금의 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략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돈을 가지고 이자 배당만으로 생활을 하고 목돈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대부분 그거를 포기시켜 드립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큰 목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같이 소진해가면서 쓸 수 있는 연금 형태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 위주로만 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원리금 보장형으로, 연금저축펀드도 예금 같은 걸로만, 채권 같은 걸로만 이렇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같이 구성을 해드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택을 내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거냐, 즉 주택을 다운사이징해서 연금 재원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주택은 유지하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거나 주택 유동화 전략을 쓸 것이냐, 요 의사결정도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연금 포털로 현실을 자각하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자산을 유동화할 것이냐, 어떻게 유동화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그래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시더라고요. 예. 원리금 보장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런데요, 목돈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금 자산 또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은 충분히 이 리스크들을 분산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몇 가지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산군을 분산하는 겁니다. 즉, 주식형 자산, 수익 추구형 자산이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채권형 자산, 안정 추구 자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원자재 투자, 환 투자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로 분산하는 것은 분명히 변동성을 줄입니다. 리스크를 줄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을 분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식하면 삼성전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조금 우물한 개구리식의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투자, 중국 투자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를 벗어나서 글로벌 투자를 하면 좀 더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착각하시고 계신 게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 해외 투자는 위험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더 불안한 겁니다. 글로벌 투자가 더 안전한 겁니다. 왜? 더 분산이 되니까요. 세 번째 분산은요,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개월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지난번 대비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네라는 리밸런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저는 이거를 초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의 절반, 채권의 절반 처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엄청 올라서 예를 들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주식이 9천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리밸런싱을 통해서 1억 4천이니까 절반으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7천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2천만 원어치 팔게 되고요. 채권을 2천만 원어치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사기 싫은 그 주식이지만 주식을 사서 다시 절반으로 맞추면 싼 주식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점의 분산입니다. 투자 시점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매월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매월 투자하면 충분히 리스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산군을 분산하는 거, 지역을 분산하는 거, 리밸런싱하는 거, 시간을 분산하는 거, 요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충분히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의무를 찬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유 입출금식 금융상품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의무가 많이 들어간 바로 IRP나 연금저축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 의무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분산해야 되는 이런 금융상품들을 강제적으로 내가 가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투자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좀 투자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반려자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반려동물은 아시죠? 강아지, 고양이 같은. 우리 연금도 일종의 반려자금이에요. 평생을 같이 할.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관심을 줘야죠. 들여다봐야죠. 뭐가 아프진 않은지 쳐다봐야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확실히 수익률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은 내 반려자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연금 받는 형 같은 이런 컨텐츠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경제 뉴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 되는 분들의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습하셔야 되고요.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나는 은행하고만 거래할 거야. 증권회사 거긴 왠지 불안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은행이면 은행, 증권이면 증권, 뭐 보험사면 보험사, 상호저축은행은 또 상호저축은행대로 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스펙트럼을 넓히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이란 단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금 상품은 이랬어요. 연금 개시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운용해라. 그런데 은퇴하면 안전한 상품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해도요. 투자는 투자대로 굴러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1, 2년 살다 사망할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나는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을 갖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연금만능형 구독자 여러분, 아마 근심 걱정도 좀 생기실 거고요. 불안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안감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행동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직접 실행에 옮겨보시면 거기서 얻으시는 게 또 많으실 겁니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